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지난주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는 플러스 0.55% 올랐습니다. 5거래일 동안 0.5%. 이 숫자만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한 주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수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21.75%였고 애플은 마이너스 7.24%였습니다. 한 주 만에 29%포인트가 벌어졌습니다. 지수를 들고 계셨던 분은 아무 일도 없었고 개별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은 1년치 등락을 5일 만에 겪었습니다. 지수가 멈춰있는 동안 안에서 왜 이렇게 갈렸는지, 그 갈림이 이번 주 어디로 옮겨가는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감 기준으로 QQQ 플러스 0.5%, TQQQ 플러스 0.97%, S&P 500 플러스 1.05%, 다우지수 플러스 1.04%였습니다. 미국 언론도 3대 지수가 지난주 1%에서 1.6% 사이로 올랐고 7월 한 달은 엇갈린 채로 끝났다고 정리했습니다. 다우지수의 7월 상승폭은 0.3%에 그쳤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5.99로 주간 마이너스 13.94% 내려왔습니다. 하루하루는 거칠었습니다. 수요일에 QQQ가 마이너스 2%, 목요일에 플러스 3.3%, 금요일에 플러스 0.6%였습니다. 베런즈는 지난주를 침울하게 시작했다가 주중의 실적 덕분에 방향을 되돌린 한 주로 요약했습니다. 빅텍 주간 성적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1.75%, 애마존 플러스 17%, 알파벳 플러스 11.38%, 반대 애플 마이너스 7.24%, 메타 마이너스 6.47%, 테슬라는 마이너스 0.58%로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마이너스 4.52%, 넷플릭스는 플러스 2.31%였습니다. 실적 시즌은 원래 종목을 흩어놓습니다. 다만 이번에 종목을 가른 칼은 하나였습니다. 인공지능에 쏟아부은 돈이 실제로 매출로 돌아오는 걸 숫자로 보여줬느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난주 실적을 정리하면서 빅테크가 인공지능 투자를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는 질문의 답이 점점 클라우드로 모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이 모두 성장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긴 쪽이 깨끗하게 이긴 것도 아닙니다. 베런즈는 알파벳이 2분기에 잉여 현금 흐름 마이너스 59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에 쓴 돈을 뺀 값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데이터 센터에 쓴 돈이 그 분기에 벌어들인 현금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알파벳은 지난주 플러스 11.38%였습니다. 시장이 지금 사고 있는 건 이미 번 현금이 아니라 그 지출이 몇 분기 뒤에 클라우드 매출로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 한 줄에 주가가 크게 반응합니다. 지난주 마감 이후에 나온 재료 중 가장 큰 건 실적이 아니라 중동이었습니다.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 그 공습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로 든 건 합의의 윤곽이 잡혔다는 것이었고 골자는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통항에 개방하고 이란의 핵 위협을 끝낸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밖의 세부 조건은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있다는 사실은 올해 유가를 밀어올린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유가는 올해 물가에 크게 영향을 준 변수입니다. 금요일 WTI 원유 정산가는 배럴당 84달러 54센트였습니다. 지난주에만 마이너스 5.2%로 식었는데 30일 기준으로는 여전히 플러스 23.26%입니다. 브렌트유는 90달러 12센트로 주간 마이너스 6.88%, 30일로는 플러스 25.52%입니다. 원유 가격을 따라가는 USO로 보면 올해 들어 플러스 87.31%입니다. 이 상승이 누구 주머니로 갔는지도 지난주에 확인됐습니다. 엑선모빌의 이익은 2배가 됐고 쉐브론은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 기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에너지 섹터는 마이너스 0.12%로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이미 이 정도는 유가에 반영해뒀다는 뜻입니다. 최근 나온 소비자 물가와 지난주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모두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인하는커녕 추가 인상까지 거론되는 배경이 이 숫자입니다. 그러니 호르무즈가 실제로 열리면 힘은 이 순서로 전달됩니다. 유가가 내려가고 물가 기대가 내려가고 장기금리에 걸린 압력이 풀리고 그 다음에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숨통이 생깁니다. 지난주 시장을 누르고 있던 압력의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여러 개 붙습니다. 이란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고 합의가 확인되더라도 실제로 유조선이 다시 다니기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몇 달째 막혀있던 항로라 보험료와 용선 계약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공급 쪽에서 같은 방향의 재료가 하나 더 겹치기도 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그 동맹국들이 일요일에 6회 연속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줄여뒀던 물량을 시장에 되돌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정규장은 금요일 오후 4시에 끝났고 공습 취소 발표는 그 뒤인 토요일 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종가는 이 뉴스를 하나도 모르는 가격입니다. 선물은 오늘 아침 7시에 다시 열렸고 첫 채점표가 이미 나왔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은 0.73% 오른 28,61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WTI 원유는 배럴당 $80 71센트까지 밀렸습니다. 금요일 정상가에서 $4 가까이 빠진 값입니다. 유가는 이미 답을 냈습니다. 남은 건 이 하락이 장기금리를 같이 끌어내리느냐입니다. 유가만 빠지고 금리가 안 내려온다면 지난주 채권 시장을 움직인 힘은 중동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성장주에 걸리는 압력도 그대로 남습니다. 지난주 주식보다 크게 움직인 건 금리였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는 5.28%로 주간 0.113%포인트, 한 달로는 0.373%p 올랐습니다. 10년물은 4.74%로 주간 0.066%p, 한 달로는 0.327%p 올랐습니다. 그런데 13주물은 3.68%로 주간 0.123%p 내렸습니다. 앞쪽은 내려가고 뒤쪽만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5년물이 4.46%, 10년물이 4.74%, 30년물이 5.28%로 뒤로 갈수록 계단이 높아집니다. 시장이 당장의 정책금리보다 몇 년 뒤의 물가와 재정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쪽이 실제로 내려갔다는 건 지난주 단기물 금리 흐름에서도 확인됩니다. 13주물 금리 자체가 주간으로 0.123%p 내려왔습니다. 단기 구간 금리 부담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장기 금리가 오른 배경에는 물가 말고 성장도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20만 건을 밑도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6월 소비 지출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성장이 이만큼 강하면 장기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리 상승에는 물가 걱정과 성장 확인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식의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물가 때문에 오른 금리는 주식을 누르고 성장 때문에 오른 금리는 이익 전망을 올립니다. 지난주 나스닥 100이 금리 상승에도 오른 건 후자 쪽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압력을 가장 정직하게 맞은 곳은 유틸리티였습니다. 11개 섹터 중 꼴찌로 주간 마이너스 4.19%였습니다. 전력회사는 배당을 보고 사는 종목이라 장기금리가 오르면 그 배당의 상대적 매력이 깎이고 설비에 들어간 빚의 이자 부담도 같이 커집니다. 지난주 시황기사도 30년물 상승을 유틸리티 하락의 이유로 짚었습니다. 30년물의 7월 한 달 상승폭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부동산이 마이너스 1.92%, 소재가 마이너스 1.62%, 산업재가 마이너스 1.54%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쪽이 나란히 밀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에 나스닥 100은 올랐습니다. 가장 강했던 섹터는 경기 소비재로 주간 플러스 6.11%였는데 여기에는 아마존이 들어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플러스 1.83%로 뒤를 이었고 여기엔 알파벳이 있습니다. 정보기술 섹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0.3%로 제자리였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건 업종이 아니라 특정 회사 몇 개였습니다. 정보기술은 제자리인데 그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뒤 목요일 시장을 끌어올렸고 경기 소비재가 1등인데 그건 유통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클라우드 회사가 한 개 들어있어서입니다. 지수폭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 나스닥 100 안에서 오른 종목은 46개, 내린 종목은 52개였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종목 수로는 내린 쪽이 더 많았습니다. 케빈 월시 의장이 금리를 결정하는 정례회의 횟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동료들에게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의가 줄면 시장이 받는 가이던스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회의와 회의 사이에 나오는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가격이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번 주 지표부터 그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가장 아팠던 자리로 가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지난주 SOXX는 마이너스 4.2%,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마이너스 16.15%였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퀄컴이 마이너스 11.59%,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0.63%, AMD가 마이너스 8.77%, 오원 세미컨덕터가 마이너스 5.99%였습니다. 7월 한 달로 넓히면 메모리 쪽 낙폭이 특히 큽니다. 샌디스크가 마이너스 47%,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29%였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열기가 7월에 한번 제대로 식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종목들의 올해 성적은 이렇습니다. SOXX 플러스 61.13%, SOXL 플러스 142.85%, AMD는 지난주 마이너스 8.77%를 맞고도 올해 들어 플러스 113.07%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폭등한 자산이 되돌림을 받는 국면입니다. 지난 주말 커뮤니티 집계에서 반도체 관련 발언은 344건이었고 강세 비중이 90%였습니다. SOXL만 따로 보면 약세 발언이 아예 0건이었습니다. 반면 시장 전체 심리를 재는 공포 탐욕 지수는 41로 여전히 공포 구간입니다. 한 달 전 30에서는 올라왔지만 1년 전 같은 시기 64와는 거리가 큽니다.
지수 심리는 얼어있는데 반도체 게시판만 뜨겁습니다. AMD를 두고는 약세론자들이 실적 미스를 기다리는 사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으니 둘 중 한쪽은 곧 실망하게 될 거란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요일에 애플이 무너지면서 엔비디아가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금요일 하루로는 플러스 2.%, $200 75센트였습니다. 다만 올해 전체로는 플러스 6.43%입니다. 시가총액 1위 회사의 올해 수익률이 한 자릿수라는 건 이 종목이 크게 움직이려면 그만큼 큰 재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위 자리를 되찾은 것도 자기 상승보다는 앞에 있던 회사가 7% 넘게 빠진 영향이 더 컸습니다. 이제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 빅테크에서 벌어진 그 갈림이 이번 주에는 한 단계 아래 종목들로 내려옵니다. 첫 시험대는 내일 새벽 팔런티어입니다. 시가매로 실적이 나옵니다. 레디트에서는 옵션 시장이 9.7%짜리 움직임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고 실제 움직임은 분기마다 크게 엇갈렸다는 계산이 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게시판의 강세 비중은 83%입니다. 같은 날 새벽에는 Vertex Pharmaceuticals와 ON Semiconductor도 시가매로 실적을 냅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굵직한 실적이 겹칩니다. AMD와 SpaceX입니다. 여기에 부킹홀딩스도 같은 날 시간외입니다. 이 중 가장 변수가 큰 자리는 SpaceX입니다. 6월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4.52%였고 금요일에도 지수가 오르는 와중에 마이너스 3.41%로 밀렸습니다. 베런즈는 이 회사를 지금 시가총액 1조 4천억 토인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3조 달러였던 회사라고 짚었습니다. 몇 주 사이에 시가총액이 절반 넘게 지워진 상태에서 첫 성적표를 받는 겁니다. 신규 대형주의 첫 실적은 비교할 이전 분기 실적이 없어서 시장이 기준선을 어디에 둘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요일 새벽에는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이 나옵니다. 7월에 마이너스 47% 빠진 그 샌디스크입니다. 메모리값 상승을 원가로 떠안는 쪽이 아니라 그 값을 매출로 받는 쪽 회사들입니다. 파는 쪽 숫자가 그 말과 맞아떨어지는지가 목요일에 확인됩니다. 미국 기준 같은 날 장전에는 일라이 릴리와 우버, 쇼피파이,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나옵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목요일 장전에 실적을 냅니다. 이 회사는 데이비드 앨리슨이 걸어둔 810억 달러 규모의 인수권이 걸려 있는데 규제 관문을 다 통과한 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소송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실적 자체보다 이 소송에 대한 회사 입장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이 종목은 플러스 4.03%였습니다. 경제지표는 월요일 밤이 중요합니다.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는데 예상은 54, 직전은 53.3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보실 숫자는 같이 나오는 ISM 가격 지수입니다. 직전 수치는 73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지수는 제조업체들이 원자재를 사면서 값이 올랐다고 답한 비율을 보여줍니다. 50이 기준선인데 이를 크게 웃돈다는 건 원가 상승이 여전히 광범위하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빠지기 시작해도 제조업 원가는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가격 지수가 직전 73보다 내려온다면 원가 압력이 정점을 지났다는 첫 신호가 되고 반대로 직전 수치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유가와 무관하게 물가 압력이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수 구성에도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퍼거슨 엔터프라이즈가 수요일부터 S&P 500에 편입되고 전자오락 회사 일렉트로닉 아츠가 빠집니다. 일렉트로닉 아츠가 비상장 전환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자금은 이 날짜에 맞춰 기계적으로 사고 팔아야 합니다. 실적이나 뉴스와 무관하게 거래량이 튀는 자리라 그날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시장 신호로 오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S&P 500 기업의 약 60%가 이미 실적을 냈고 그중 90% 가까이가 주당 순이익 예상을 넘겼습니다. 매출 예상을 넘긴 비율도 4분의 3 수준입니다. 10개 중 9개가 예상을 넘겼는데 지수는 한 주에 1% 남짓 올랐습니다. 좋은 실적은 이미 가격에 들어 있습니다. 예상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예상을 크게 넘기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좋아야 아마존처럼 15% 오릅니다. 반대로 실적은 좋았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나쁘면 애플처럼 맞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내는 종목들은 전부 이 기준으로 채점당합니다. 참고로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응원 부탁드립니다. 환율 쪽도 지난주 조합이 특이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99.8로 주간 마이너스 1.65%였습니다. 엔은 한 주에 6엔 65전 강해져 달러당 157엔 18전 수준이 됐고 원달러 환율은 1436원대로 한 달 사이 105원 넘게 내려왔습니다. 미국 장기금리는 올랐는데 달러는 약해졌습니다. 보통 한 나라 금리가 오르면 그 통화로 돈이 몰려 통화가 강해집니다. 시장은 금리 상승을 성장의 신호로만 읽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산을 사려고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채권을 팔면서 달러도 같이 파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환율이 이만큼 내려온 건 미국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원화로 환산한 평가액을 깎는 요인입니다. 지난주 지수가 1% 올랐어도 원화 기준으로는 그만큼 안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험 자산 안쪽에서도 갈림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63,478달러로 주간 마이너스 2.92%,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28.47%입니다. 같은 기간 QQQ는 올해 플러스 12.48%입니다. 올해 성적표만 놓고 보면 40%포인트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게시판은 지난 주말 의견이 갈리는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한쪽에서는 회사가 비트코인 50억 달러 어치를 팔려 한다고 읽고, 다른 쪽에서는 한 달 넘게 쉬었던 매수를 다시 시작할 거라고 읽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50억 달러 규모의 매도 승인이 회사가 짊어진 전환사채 부담을 상당 부분 감당할 수준이라고 계산해두기도 했습니다. 같은 소식을 놓고 정반대로 읽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현재 온도입니다. 원자재 쪽은 조금 다릅니다. 구리는 주간 플러스 2.37%, 30일로는 플러스 5.81%였습니다. 구리는 전선과 배선에 들어가는 금속이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망을 깔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인공지능 설비 투자 이야기가 실제 공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 붙는 숫자입니다. 금은 정상가 기준 아운스당 4,107달러 10센트로 주간 플러스 0.97%, 30일로는 마이너스 0.14%로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달러가 한 주에 1.65% 약해졌는데도 금은 1% 남짓 움직이는데 그쳤습니다. 시장 전체 게시판에서는 강세 발언이 우세했습니다. 다우 추종 상품 쪽에서 특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형주 지수 쪽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화물열차 앞에서 1페니 줍듯 지수를 사들인 황소들이 피바다를 보면 뭘 할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종목별로도 지난주 주가 그대로 갈렸습니다. 알파벳 게시판은 강세 발언이 100%로 한쪽으로 완전히 쏠렸고 아마존도 89%였습니다. 반면 애플과 테슬라는 의견이 갈리는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애플 게시판의 강세 비중은 68%인데 지난주 마이너스 7.24%를 맞은 종목치고는 여전히 낙관 쪽이 많은 편입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애플의 매도세가 안일함에 대한 경고라고 적었습니다. 대형주는 담고 소형주는 던지는 구도가 개인 쪽 게시판 분위기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지수 안쪽에서 갈렸다면 이번 주는 지수와 지수 사이에서도 갈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확인할 자리는 3개입니다. 오늘 밤 정규장에서도 유가가 이 낙폭을 지켜내는지, 오늘 밤 ISM 가격 지수가 직전 수치에서 내려오는지, 그리고 수요일 새벽 AMD가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확신에 어떤 숫자로 답하는지. 미국 정규장은 오늘 밤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